자, 예. 팀을 어떻게 형성하나? 조별로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냥 가서 한 테이블에 이제 앉게 되면 그 하나의 조가 되는 거지 뭐. 특별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분반은 약대 분반인데 수강생이 거의 56명이라서 거기는 반으로 쪼개가지고서 반씩만 교대로 나와라. 뭐 개꿀이지 완전히. 그래서 조를 짠 후에 그 조 중에서 반만 나와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조마다 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꾸역꾸역 어쨌든 집어넣어서 여기도 많긴 한데 사실 46명이면 겨우 10명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그냥 대충 그렇게 앉아서 섞어서 앉아서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세포가 그런 식으로 생식 활동을 벌이게 될 때, 그러니까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아주 특이한 기묘한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죠, 거기서. 그냥 단순히 생식을 하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생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DNA를 복제를 할 때마다 저절로 변이가 생깁니다. 그 DNA에. 그러니까 원래 생식을 해서 세포가 하나의 세포에서 두 개의 딸 세포로 만들려면은 DNA가 두 배로 불켜져야 되죠. 그래야 두 개 새로 생기는 딸 세포한테 반반씩 똑같이 나눠주게 되잖아. 유산을. 그래서 이제 DNA 복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복제 과정에서 이거는 뭐 그냥 저절로 누가 와서 거기다가 갑자기 무슨 뭐 방사선을 막 일부러 쪼이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냥 저절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지. 복제를 하는 효소가, DNA 복제 효소가 마치 우리가 타입 칠 때 받아쓰기 하면서 이렇게 타이프를 치다가 오타가 나는 것처럼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오타율이 있어요. 그래서 오타가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DNA의 변이가 생기는 거지. DNA 변이는 결국은 돌연변이로서 그 돌연변이는 잠재적으로 유전자의 기능에 변화를 가져오게끔 되는 거죠. 그럼 그 유전자의 기능에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항상 그 유전자의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건데, 우리가 변화하는 거지. 생김새도 변하고 어떤 특정한 부위의 기능이 달라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다양성의 근간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한 뭐 5천 년 전에는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성경의 얘기를 할 수 없이 또 빌릴 수밖에 없는데 아담과 이브가 이제 자손들을 낳았을 때 그 자손들이 전부 왜 이렇게 전부 다 달라진 거야? 전부 다 다르잖아. 우리는 그게 누가 봐도 각자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한 부모에서 나온 형제들도 전부 다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이것이. 물론 그 다양성이 다른 점은 우리가 특별한 방식의 생식 과정인 유성생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생식 과정에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는 무조건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두 개로 쪼개는 무성생식, 세균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번식을 하는 거죠, 생식은. 그러나 사람이라든가 또는 대부분의 동물이라든가 또는 뭐 꽃을 피는 식물들이라든가 하는 그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고 하는 유성생식, 암수가 짝을 이루어서 정자와 난자와 이렇게 합쳐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유성생식 방법을 택하는 그 과정에서 변이가 훨씬 더 올라가긴 하지만 다양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그런 자손들이. 어쨌든 간에 모든 근본적인 이 변이의 근원은 돌연변이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유전자의 변이. 유전자 염기서열의 변화가 이 변이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건데 그것은 저절로 어쩔 수 없이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사실은 재앙이지. 어떤 멀쩡하게 쓰고 있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의 서열이 염기가 변해가지고 돌연변이가 생겼다면 확률적으로 그것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할 확률과 새롭게 득템해가지고서 새로운 기능을 할 확률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높아요? 망가질 확률이 훨씬 높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그 돌연변이가 발생한 그 개체의 재앙인
상황으로서 많은 경우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거지만 그 와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어쩌다가 보니까 그 변화가 훨씬 더 이로운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돼가지고서 새롭게 그게 일종의 하나의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명체들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실수를 줄여보려고 실수 한번 했다간 이건 죽음인데 하나의 세포 개체로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워드 프로세서에 스펠 체크 기능을 요즘은 하는 것처럼 이 효소도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복제를 하다가 실수를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교정을 하는 백스페이스 기능을 눌러가지고서 다시 교정을 하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스펠 체크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 왜 이래 또 오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타를 내듯이 우리가 알려지지 않게 확인되지 않은 계속 그런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어떤 특별한 경우에 무슨 뭐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에 집을 짓고 산다든가 해서 방사능을 막 피폭을 엄청 받는다든가 또는 쓸데없이 막 누구처럼 저도 한 20, 30년 이거 하고 살았는데 끊은 지 한 10몇 년 되긴 하지만 그래서 뭐 한다든가 뭐 하는 식으로 이걸 훨씬 빈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뭐 이상한 거 잘못 먹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돌연변이는 이런 변이를 제공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식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다행이고. 자, 그러면 바로 이런 생식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개체들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얘기거든, 변화가.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문제는 자, 여기서 새롭게 자연 선택이라는 것이 여기서 발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작용이. 이게 뭡니까? 자연 선택. 많이 들어봤잖아.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 선택이라는 이게 뭐야? 그치, 환경이지. 환경이 달라지는 거야. 환경.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이러한 다양성들이 즐비하게 있는 데서 그 자연이 어찌저찌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자연이야 그냥 공평하고 싶지 나야. 근데 변화하는 자연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연 환경에 맞게끔 선발이 되는 거지 몇 개의 일부 특별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다양하잖아요. 능력과 생각하는 방식과 모든 면에서 다양하단 말이야. 근데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는 그 다양성이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유지가 되게끔 돼 있는데 갑자기 환경이 열악하게 변해가지고서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특성만이 그 변화된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고 나머지는 살기가 좀 빡빡해진다면 이게 또 하나의 잘못된 관념은 자연 선택이 항상 언제나 그렇게 매정하게 브루탈하게 영어로 살고 죽이고 자연 환경이 누구는 살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여버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나 코로나 같은 경우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이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 환경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자연 환경 조건에서 내가 생존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어떤 조건 때문에 다른 나의 동료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자손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의 불리한 사정에 처한다면 그게 한 3, 4세대만 지나면 이 동네는 완전히 그 유리한 그런 자손을 훨씬 더 많이 낳게끔 유리한 그 동료가 낳은 자손으로 확 도배가 될 겁니다. 그런 정도 급속도로 이것이 유전자의 풀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몇 세대가 지나가 나면 이 동네는 전부 다 전부 김씨 집안 자손이요 뭐 하고 뭐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제 사라져 버린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쪽 동네는 전부 다 그 김씨의 특성만을 다 가지고 있게 되는 아주 이상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그 자손들만 살아있는 거지. 그러면 옆 동네 건너마을에 박신의 자손들하고 갑자기 만나면 갑자기 낯설어지는 거지. 뭐지? 옛날에는 뭐 지난해는 전부 다 가에서 섞여 있으니까 어떤 특성이 특별한 어떤 극단으로 어떤 개체의 특성이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것을 형질. 그 형질이 극단으로 발휘된 그런 형질이 나타나기가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이게 고착화가 되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어떤 일부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어떤 형질이 여기서 강조가 돼서 고착화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손들이 그 옆 동네 또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 그런 개체하고 만나게 조우를 하게 되면 이제 거리감이 장벽이 생기는 거죠. 뭐지? 낯설다? 너무 다르네? 달라도 너무 다르네? 이제 도저히 이제 너하고 나하고 감히 짝짓기를 한다고? 끔찍해.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거. 그럼 이제 여기 둘 간에는 더 이상 이 생식의 장벽이 생기는 거지. 생식의 장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연유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격려가 돼서 서로 간에 각자 도생하면서 살다 보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것이 심지어 육체적, 물리적으로 변화하게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이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개의 종들이 전부 다 늑대에서 나왔잖아. 똑같은. 근데 요즘, 그러니까 결국 생식적으로 모든 종들은 늑대하고도 심지어 교잡이 가능해야만 되거든.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워낙 그런 극단적으로 이제 개를 브리더들이 막 이렇게 새로운 종의 개 품종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손바닥 컵 안에 들어갈 만한 컵 안에 쏙 들어갈 만한 작은 강아지도 이제 만들어내고 이쪽 극단은 그레이트 데인이라고 해서 이만한 황소만한 개가 둘이 같은 종이에요. 그런데 둘이 서로 만나면 둘이 감히 짝짓기가 될 것 같아? 안 돼,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얘네 둘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종이야,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여기저기서 발생을 했다고 칩시다. 자연적으로. 이건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자연적으로 그렇게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하나의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새로운 종이 생겼으니까. 아마 침팬지하고 사람하고도 옛날에 한 100만 년 전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갈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지. 그 전에는 그러니까 침팬지와 사람은 우리가 어떤 관계로 우리가 이 둘의 관계를 표현을 해야만 될까? 침팬지와 사람. 물론 네안데르탈인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침팬지보다 우리가 훨씬 그들과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되겠으나 불행히도 우리가 훨씬 더 가까웠던 인류들은 전부 다 멸종을 한 것이고 가장 가까운 우리의 친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척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침팬지 뭐라고 우리가 설명해야 되지 이들은? 가장 가까운 과거에 우리와 공통 조상을 공유했던 동물이 침팬지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년 전쯤으로 거슬러 내려가면 그때는 사람인지 침팬지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는 그 공통 주성이 살았던 시절이란 말이지. 그러다가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여기서 갈라졌겠지. 뭔가가 서로 간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 침팬지는 나름대로 100만 년 동안 나름대로 이쪽 방향으로 진화를 해서 이렇게 갈라졌겠으나 어쨌든 가장 그나마 가장 최근에 아까 그 개념인 우리는 모두 하나의 공통 조성에서 출발했다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침팬지와 사람은 그렇게 가장 최근에 바로 그러한 소위 말하는 공통 조상을 공유했었던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진화의 유연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얼마나 우리가 서로 가까운가, 얼마나 서로 먼가,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사람하고 개하고도 어느 시절에는 어느 과거에 공통조상을 공유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과 물고기하고도 공통조상을 공유했던 시절이 다만 그것이 시기적으로 얼마나 최근이냐 훨씬 더 먼 과거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사람하고 심지어 저 밖에 있는 꽃을 피운 식물하고도 공통조상을 가졌던 적이 있었겠지. 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진화라고 하나의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것을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진화라고 이러한 특성들이 결국 이 짓거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막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인데 이것이 만약 우리가 우리의 뭐 자의식대로 이것을 하기 싫다 하면 나 이거 안 해라고 하면은 생존을 할 수가 있을까? 없는 거지. 우리와 딱 붙어있는 하나의 특성이란 말이지.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하나의 부수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이것을 다 가지고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가 밑에서 이것은 하나의 큰 사람 하면 사람, 종으로서 하나의 사람의 단계에서 크게 거시적으로 멀리서 숲을 바라본 관찰자의 시점에서 이것을 설명한 거지만 그 와중에 이 하나의 세포를 이루는 개개인, 단세포 생물이든 또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사람 같은 동물 같은 다세포 생물이 됐든 간에 하나의 개체 단위에서 이 개인적인 개체 단위에서는 각각 하나하나가 개체가 이 게임에 사실 뛰어들게 되는 거잖아. 하나의 종으로서 이게 전체 도매금으로 같이 가고 같이 죽고 같이 살고 하는 게 아니잖아. 각각 개개인이 전부 요 자연 선택이라는 선발 과정에서 내가 여기 선택이 되느냐 선택을 못 받느냐 하는 그러한 운명에 놓여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한 개인은 여기서 제대로 자기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어떠한 것들을 요구 조건으로 수행을 해줘야 되느냐가 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의 세포가 됐든 또 하나의 개체가 됐든 그 세포들로 이루어진 개체가 됐든 간에 요 세 가지가 무엇이냐? 대사작용. 대사작용은 무엇입니까? 대사의 일단 정의를 알아야지. 몸 안에서 생명체라는 모든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대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사.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야. 근데 화학 반응이 왜 생명체 안에서는 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만 되지? 응? 되게 똑똑하다. 물리학과 학생들이. 바로 에너지에 관계된 거야. 이 대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되잖아. 세포, 엔트로피가 엄청나게 낮은 조직입니다, 이거. 엔트로피가 엄청 낮은 조직이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이것을 유지하려면 계속 돈을 갖다 쳐 부어야 된다는 얘기. 가만히 저절로 내버려두면 허물어져.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높은 방향으로 이거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쭉 가버릴 테니까 그 얘기는 세포 해체가 돼버리는 거지. 그거 안 당하려면 여기다 계속적으로 공을 들여야 돼. 그 공은 어떻게? 돈을 갖다 줘야지. 세포에 있어서 돈은 뭡니까? 에너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디 가서 얻지?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연력학 제2법칙이라면 에너지를 어디서 얻지라는 물음은 연력학 제1법칙이 설명을 해주는 거지. 네가 스스로 자가 발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총량은. 그러니까 네가 에너지를 원하면 어디 가서 끌어와야 된다. 형태를 변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먹은 음식을 가지고 분해를 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추출을 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바로 이 대사작용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대사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대사작용이 없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을까? 없지. 그는 바로 죽은 생명체가 되는 거지. 살아있었으나 만약에 모든 대사작용이 딱 스탑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넌 이제 죽었구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대사작용을 할 수밖에 없지.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이란 건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니. 응? 염증? 염증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뭐 맞아요. 염증도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특이적으로 어떤 특별한 자극, 침입자에 대해서 일으키는 반응이긴 하나, 훨씬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다면 그게 뭐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니. 변화에 대한, 왜냐하면 외부는 항상 변하거든? 외부는 항상 급변하는, 외부는 세포 밖의 세계는 항상 급변하는 세계 정세입니다. 우리가 항상 10년 후, 그 다음날, 하루 뒤, 한 달 뒤, 10년 후를 똑같이 예측할 수 있는, 그냥 똑같은 그런 환경일 거라고, 예측이 된다면,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건 쓸데없는 사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다 왜 괜히 에너지를 소비해?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포로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신호, 감각, 그거 다 어디서 나오지? 에너지가 필요할 때도 있죠. 일단 안테나가 필요할 거 아니야.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를 알려면 외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면 안테나가 필요해야지. 신경과는 특이적인 어떤 그런 거지만 일반적인 세포로서 어떤 그런 안테나 구실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세포막에 질비하게 박혀있는, 소위 말해서 이것을 우리는 수용체라고 합니다. 단백질이에요. 리세터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엄청나게 다른 수용체들이 세포막에 존재를 해요. 좀 단백질들이 받아서 어떤 수용체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용체는 이렇게 감각을 인지하고 어떤 수용체는 바깥 당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딱딱딱딱 인지를 하고 어떤 수용체는 외부의 온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인지를 하고 하는 식으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수용체들이 있어서 그들이 일단 그것을 밖을 탐지한 다음에 밖의 상황이 이렇구나. 그것을 안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유전자한테 갖다가 전달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 얘가 마치 지가 무슨 컨트롤 타워라고 그것을 분석해서 판단을 내려서 자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그것이 신경계 안에서 마치 뇌가 말초신경이 중추신경에다가 이 뇌에다가 전달을 해서 여기서 판단을 해서 지시를 해서 결국 또 말초신경에 와가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세포 단계에서 사실은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자세한 것을 우리가 굳이 이 단계에서 살펴볼 필요는 없으나 이러한 것이 결국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세균이 됐든 우리 사람 세포가 됐든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이 역시 아무리 에너지만 많이 만들면 뭐하나? 적응을 못하고 죽어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게을리한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거 역시 계속 나타내고 있겠지. 필연적으로. 마지막으로 얘는 뭐야? 항상성 유지라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건 건데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유지는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항상성 유지라는 것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환경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몇 가지 근본적인 중요한 내부의 상태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기전을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는 간단하게 체온 유지하는 것도 일종의 항상성 유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혈당 유지하는 것도 항상성 유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훨씬 더 분자적 수준으로 들어가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오묘하고 정교한 다양한 항상성 유지 과정이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역시 그러니까 환경을 감지를 하고 환경을 감지하면서도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의 하나의 특별한 일원으로서 환경에 대해서 부화내동, 자극에 대한 반응은 일괄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해서 따라가는 부화내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변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끝까지 자기의 초지일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은, 두드러진 특징은 여기에는 항상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은 많은 경우에 굳이 에너지 쓰지 않고도 이것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나 이 항상성 유지는 바깥에 변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그것을 역행해서 안에 있는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거기다가 에너지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왜 항상성 유지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가 안 간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뭐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어떤 하나의 개인으로서 최소한의 요 세 가지의 특성은 개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만 돼. 왜냐하면 이것을 갖춰야만 여기서 뭔가 게임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서 그럼 이 중에서 훨씬 더 경쟁력이 이러한 측면에서 훨씬 경쟁력을 나타내는 개인이 바로 여기서 선택이 되는 거지. 그럼 그 선택된 개인의 자손이 퍼지게 돼서 결국에 가서는 그 선택된 자손의 그 선택된 개체의 자손들로만 도배가 된 유전자 조합이 어느 한 종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7가지의 생명 특성이 그것이 사람 같은 고등 동물이 되었던 아니면 아주 미천한 우리가 미천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미천하게 생각하는 세균이라든가 뭐 아메바 같은 그런 단순한 생물에서도 똑같이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것은 얘기를 했고 이미 아까. 그래서 그런 공통성과 다양성을 사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요즘 와서 표현을 하는데 가장 처음에 출발점인 이 인류 최초의 공통 조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루카라고 부릅니다. 루카가 무엇의 약자냐 하면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라고 해서 루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얘가 last야 처음인데 그렇잖아요? 이 시점에서 보니까 맨 끝단에 우리 현 시점에서 맨 끝단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벌써 가장 첫 번째 공통조상이 여기서 조구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두 번째 공통조상, 훨씬 더 먼 과거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맨 마지막 번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공통조상이다 해서 이것을 last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모든 생명체가 요 세 개의 큰 그룹으로 사실은 구분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포함한 우리에게 훨씬 더 친근한 동물, 식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로 진핵생물군으로서 유캐리엇이라고 해서 진핵생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나머지 두 개의 그룹 세균계 세균이 포함한 요 원생생물 중에 하나인 원생생물이 아니라 원핵생물 중에 하나인 세균. 또 세균과 매우 비슷하면서도 그러니까 원핵세포이면서 세균과 같은 듯 다른 듯 하는 고세균이라는 아키라고 하는 게 고고학 얘기가 아키올로지처럼 아키아라고 하는 고세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세균. 그러니까 세균과 고세균을 합쳐서 요 두 그룹은 원핵생물이고 중간에 여기 낀 것처럼 표현이 되는 이 진핵생물은 이 세포가 근본적으로 다른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니까 진핵생물인데 이 그림이 보통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고 원래 좀 더 정확하게는 어디냐? 됐어. 그건 나중에 그렇다 치고
원래는 이 둘이 사실은 이 같은 사이드에 이렇게 배열이 돼야 되고 진핵 생물은 이쪽으로 배열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요 진핵 생물을 중간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진핵 생물은 어디서 우리가 유래했느냐 하면 요 세균보다는 이 고세균의 어떤 한 분파로부터 갈라져 나와 가지고서 고세균의 한 지역에서 진화를 해 나와서 이제 진핵 생물로 발전을 했다는 그러한 이론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설로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서 저절로 물질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처음에 세포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해서 출발점인 태초의 원시세포가 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을 상상하는 거지. 뭐 우리가 그때 가서 본 적도 없고. 물론 이것을 실험실에서 여기까지는 실험실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성공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저절로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에너지를 외부에서 어떻게 주입을 하게 되는 여기까지 성공을 해서 다 확인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걸 만드는 것도 뭐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닌데, 문제는 아직도 원시세포 비슷하게도 만드는 적도 있어, 누군가가. 그러나 그 원시세포 이런 식으로 실험실에서 합성을 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합성한 원시세포가 그럼 그 다음에 실제로 복제를 하고 세포 분열을 해서 진짜 와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건. 거기서 끝났어.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상태지. 돈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연구하는데 누가 돈을 줘? 뭐 연구비가 없어서 뭐 여기서 계속 열심히 해야 될 테니까, 그런데 계속 돈 달라고 징징대면 야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 돈 조금만 더 줘요, 예? 하고 징징대면 안 줄 거거든 아마. 웬만한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런 돈 잘 안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번 생은 망했으니 하고 거기서 접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실제로 정말 안 되는 건가 보다 수도 있고, 안 될 뭐 이유도 있지. 옛날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다르니까 어떤 특정,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 그 소위 말하는 엔트로피라는 그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절대로 이것이 이렇게 저절로 생성될 수는 없다라는 것 자체는 최소한 넘어설 수 있었다는 얘기죠. 실험실에서 우리가 되는 걸 보여주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나가지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일단 원시세포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태초 지구가 생겨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화를 해왔다는 그런 관점인데, 46억 년 전쯤에 이제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하고, 원핵 생물이, 그러니까 세균 대표는 원핵 생물과 우리를 대표하는 진핵 생물의 이 족보 차이는 사실은 10억 년도 훨씬 더 넘게 감히 우리가 세균과 겸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은 우리의 엄청나게 훨씬 더 먼 조상입니다. 이들이 먼저 이렇게 생겨나서 창궐해서 잘 살고 있는 과정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일단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한 35억 년 전쯤에 태초로 원핵세포가 먼저 지구상에 나타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알고, 뭐 상상? 어떻게 했을까? 집안층에서 뭐를 발견했을까? 원핵 생물을 발견했다고 집안층에서 어떤 형태로 발견했겠죠? 어떤 형태로? 화석으로. 맞아. 그러니까 뭐 이상한 세포 같은 게 있네 이거. 원핵세포 같아 이거. 왜냐하면 현존하는 원핵세포와 매우 흡사하니까 생김새가.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야? 한번 따져보자.
탄소 연대 측정, 무슨 뭐 우라늄 연대 측정 해보자. 35억 년이야? 이거? 그래서 알게 된 거지.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진핵세포, 우리가 알고 있는 진핵세포와 매우 흡사한 세포의 흔적이 화석의 형태로 발견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가장 오래된 그런 것은 한 18억 년 전쯤. 만약에 이것이 옛날, 고고학적인 발굴을 더 하다가 갑자기 진핵생물의 화석이 한 40억 년쯤 된 진핵세포 화석이 발견이 된다면 이제 완전히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거지, 이제. 여태까지는 전부 학교에서, 모든 진핵세포는 원핵세포에서 진화가 됐습니다 하던 게 이제 다 뻥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다중 기원설이 이제 뜨게 되는 거지. 진핵세포와 원핵세포가 동시에 출발을 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지. 그만큼 이게 언제 이거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이론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산소가. 중간에 갑자기 산소가. 이 얘기는 원래 여기 이 출발점에는 산소가 없었다는 얘기죠. 처음에 아까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산소가 없었어, 원시대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최초의 유기물을 합성할 건덕지는 얘네들이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산소는 여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산소가 갑자기 뻥 하고 엄청나게 축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산소가 발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발생한 이후에 점점 축적이 돼서 산소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산소를 숨쉬고 살만한 대기에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1도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여러분. 산소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지. 왜냐하면 진핵세포가 산소가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어도 연대적으로 안 맞잖아. 그러면 이 산소는 원핵세포가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은 상상이 되죠. 어떻게 만들었을까? 광합성, 물 광합성. 그렇지. 물을 가지고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서 물 전기분해하는 게 광합성 과정에서 그렇게 나오지. 맞아. 그래서 그걸 인제서 우리는 배워가지고 옛날부터 그 식물의 조상인 원핵세포들이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서 그 과정에서 광합성하면서 산소 뽑아내는 그 기술을 이제서야 우리 사람은 깨우쳐가지고 이제서야 잠수함에 써먹어서 잠수함 산소를 그런 식으로 요즘은 공급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광합성 과정에서 점점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생겨난 이 원핵생물은 광합성이라는 것을 할 줄 몰랐다가 또 변이가 생겨서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일부 원핵세포가 광합성하는 법을 터득해서 그들에게서는 참 이득이지. 에너지원이. 이제는 밥을 지 법대로 지가 밥을 스스로 지어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광합성이라는 게. 어디 가서 남 안 잡아 먹어도 된다는 게 큰 이득.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잡아 먹어야만 돼. 왜? 음식이란 건 뭐예요? 유기물밖에는 음식을 해줄 수가 없어. 무기물로 음식을 대체할 수가 없는 이유가 유기물이 정도가 돼야 등치가 이 정도 되니까 그걸 뽀개가지고서 거기서 에너지 발생하는 걸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무기물은 그게 안 되잖아. 일단 이 등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물만이 에너지원이라는 얘기는 음식이라는 얘기인데 유기물을 발견할 수 있는 데가 어디야? 누구는 흙 파먹고 장사하냐라는 얘기가 바로 흙을 아무리 뒤져봤지 유기물 1도 못 줍는 거 아니야. 물론 죽은 유기물들의 잔해가 유기물로 남아있겠지만 유기물은 오로지 어디서 발견해? 살아있는 생명체거나 아니면 살은 적이 있었던 생명체의 몸체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는 게 유기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기물을 음식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돼? 생명체로 가야 돼. 그래서 그 생명체를 탐해야만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숙명이지, 그것이. 그런데 그거를 탈피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더러운 짓 안 해도 된다. 나는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에너지 조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광합성이 대표해주는 그런 자가 영양 생물들의 그런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와중에 산소가 생겨나는 거죠. 산소는 일종의 쓰레기, 노폐물인 거죠. 그래서 그 산소가 축적이 됨으로써 이 와중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난리가 났었어. 한 90% 이상의 기득권자들이, 그 당시에 살던 기득권자들이 이 산소 때문에 다 죽었어. 옥시클린이라고 알잖아, 옥시클린. 왜 산소가 클린을 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무슨 산화시켜갖고 파괴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가 있어 본 적이 없던 환경에서 잘 살고 있던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산소가 이게 뭐야 하다가 전부 사라져갖고 그 와중에 덕택에, 이게 변이와 진화 덕택에 그 산소를 활용을 할 줄 알게 된 생명체들이, 산소를 자기의 이득으로 활용하게 된 생명체들이 드디어 진핵생물군을 이루게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진핵생물들은 뭐를 가지고 있죠? 세포 안에? 산소와 연관이 된 아주 중요한 소기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지. 걔는 그 산소들을 가져와서 갑자기 노다지로 만드는 기술이 있어.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가져와서 갑자기 거기서 에너지 대박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를 획득하게 된 진핵세포가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다 하고 갑자기 막 번창하기 시작하는 그 과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식물도 생기고 동물도 생기고 갈라지고 그러다가 다세포 생물도 마찬가지. 아마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세포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나눠지는 건 이제 알겠고,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큰 차이점은 일단 뭐 핵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 그죠? 또 한 가지는 원핵세포는 이런 뭐 미토콘드리아라든가 뭔가 하는 그런 자질구레한 세포 내에 있는 작은, 우리는 그것을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 아주 단순한. 진핵세포들은 그런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세포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세포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은 어떤 개체들은 단세포 개체이고 어떤 개체들은 다세포 개체란 말이야. 우리는 뭡니까? 다세포 개체예요? 단세포 개체예요? 다세포. 밖에 있는 대부분의 식물들 다세포. 동물 다세포. 그러면은 진핵세포들은 전부 다 다세포인가? 아니지. 왜? 아메바, 효모, 그런 애들은 다 단세포잖아. 물론 원핵세포들은 전부 다 단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핵세포가 진화가 되고 나서부터 새로운 하나의 장르가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다세포 생물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세포가 분열이 된 다음에 보통은 원래 규칙은 세포 분열이 일단 되면 서로 그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각자 잘 살아 하고 헤어지게끔 돼 있는 게 정석이었는데 갑자기 그 규칙을 위반하고서 왜 같이 살지? 세포 분열을 한 뒤에도 우리는 서로 같이 살자. 해가지고 계속 끌고 모아가지고서 큰 집단을 형성해서 무슨 지들이 조폭이라고 이렇게 큰 쪽수로 서로 몰고 다니는 이런 개체들이 다세포 생물이잖아. 왜 다세포 생물은 진핵세포에서만 발견이 될까? 원래 안정성? 다세포 생물은 안정하지, 일단. 이렇게 등치, 쪽수가 이렇게 딱 되니까 어디 가서 이제 감이 안 꿀리잖아. 뭐, 여기서 몇 개, 누가 와서 이걸 뚝 잘라가도 뭐, 또 만들면 되지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치 불사신처럼 다세포 생물들은 착각하고 그만큼 안정성이 있지. 단세포에 비해서. 수명도 길어질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원인은 아니잖아. 안정하기 때문에 다세포 생물이 진핵세포에서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스스로 세포 분열? 얘네들도 해요. 원핵세포도 스스로 세포 분열을 하지. 자, 아까 그것에 착안을 해봅시다.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 중에서 세포막 둘 다 똑같이 있어.
핵이 있는데 핵이 없다고 해서 핵이 다세포하고 무슨 큰 관련이 있을까? 일단 다세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겠지. 에너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버스 무슨 뭐 그 380하고 무슨 보잉 707 옛날에 그거 하고 이 체급이 다르잖아, 체급이. 그럼 기름 먹는 게 일단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드는 양이 다세포 생물은 기름을 엄청나게 마치 차, 아까 비행기 쓸데없이 비행기 얘는 왜 듣냐? 뭐 알지도 못하는 차로 예를 들어서 8기통 차하고 2기통짜리 저 오토바이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름을 먹는 에너지 효율이 다르듯이 이 단세포 생물에서는 뭐가 없죠? 미토콘드리아가 없잖아.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얘네들이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세포 생물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도 한번 다세포 한번 해보자 하고 해서 그것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이만큼 모였으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원활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뭐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불가능. 그러나 미토콘드리아가 탑재가 된 이 진핵생포에서는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도 이제 다세포를 진핵세포로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하나의 대표적인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가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와 아주 과거 연대고 이것이 시기별로 이 산소의 농도입니다. 대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원핵 세포들이 여기서 막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 농도를 이렇게 끌어올려 왔잖아요. 이제 어느 시점에서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여기서 얘네들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서 여기서 훨씬 더 많은 개체가 증가해가지고서 산소가 갑자기 이게 현재 우리 현대의 산소의 농도 수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산소가 존재했었던 적이 과거에 있었던 얘기지. 이런 적이 있었었어. 근데 그때 이와 때를 맞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요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자이언트 플라잉 뭐라고? 인섹트예요. 공룡보다 더 무서워 나 얘네들이. 이따만한 파리가 날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파리가 요만해도 아유 그런데 이만한 파리가 와가지고서 나한테 달려들면 아유 끔찍해 그건. 모기라고 생각해봐요 그게. 이따만한 모기가 와서 이따만한 침을 가지고서 나한테 빨대 꽂겠다고 달려들면 어쩌라고. 어쨌든 그만큼 사이즈가 진짜 잠자리 같은 경우 이만한 사이즈의 잠자리가 화석이 요때 발견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그때만 살다가 갑자기 멸종이 돼버렸어 얘네들. 무엇과 함께? 산소 농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애들도 갑자기 전부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거든. 왜 그랬을까? 곤충은 날개짓 하는데 이 메커니즘이 좀 달라가지고서 얘네들이 얘네들의 순환계, 피를 공급해주는 순환계도 엄청 비효율적이라서 이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어도 그 산소가 그 양이 산소 요구량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최대한으로 몸집을 불릴 수 있는 어떤 사이즈의 한계가 있는데 그게 산소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걸 이렇게 확장시킬 수는 있으나 그게 사라지면서 이들도 다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게 일종의 아까 얘기한 왜 다세포 생물과 산소와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냐와 맥락이 닿는 얘기입니다. 멸종, 진화를 했다면 뭐 어디 가서 딴데 그런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도 같이 공존을 했는데 유독 큰 사이즈의 그런 곤충들만 멸종을 해버린 것이고 작은 사이즈들은 같이 계속 살아남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